지니, 정유정. 완바 캠프. 콩고 민주공화국 에콰테르주 밀림에 자리 잡은 완바 캠프는 1974년 일본 영장류 학자 가노 다카요시가 보노보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했다. 보노보. 영장목 성성이과에 속하는 유인원으로 인간과 가장 유사한 DNA를 가졌으며 98.7% 일치. 학계 일부에선 현존하는 새 영장류 침팬지 인간 보노보의 원형과 가장 닮은 꼴로 본다. 프롤로그. 막다른 곳에 불시착하는 때가 있다. 내가 완바 캠프를 떠나던 날이 그랬다. 스승 장 교수를 수행해 한 달간의 캠프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던 날이었다. 완바의 보노보들을 향해 곧 돌아오겠노라 약속한 날이기도 했다. 그땐 수행이 아닌 연구를 위해 오리라 마음먹었다. 박사과정 연구 주제를 단 한 달 만에 바꿔버린 셈이었다. 나는 침팬지가 사회적 털 고르기를 할 때 상대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더하여 오랜 기간 침팬지와 함께 살아온 영장류 센터 사육사였다. 이러한 경력은 결정을 재고할 만한 요인조차 되지 못했다. 효율성이나 바람직성을 따지지 않고 살아온 자 특유의 감정적 결정이었다. 좀 윤색하자면 운명적 사랑에 빠진 것이고, 깊고 예민한 감수성, 높은 지적 능력, 생동감 넘치는 몸짓, 풍부한 표정. 그 중에서도 겁 많고 수줍은 성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가까이 다가와 탐색하듯 응시하다가 어느 순간 내 안으로 훅 미끄러져 들어오는 검은 눈은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마저 잊게 했다. 그들을 향해 그들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 느긋한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상대를 관찰하거나 입술을 오리 주둥이처럼 내밀고 접촉을 구걸하거나 쉰 목소리로 헐떡거리며 함께 웃거나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 지상에 이토록 매혹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다 정도가 될 것이다. 흡사 개안을 한 기분이었다. 골대를 옮긴 이후로 이보다 더 타당한 것이 있을까? 킨샤사 공항에 도착한 후 귀국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환승지인 파리행 항공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결항됐다고 했다. 탑승 가능한 항공편은 22시간 후에 있었다. 도리 없이 킨샤사 시내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스승은 난데없는 편두통으로 호텔방에 드러누웠다. 나는 동료들에게 줄 선물이나 살까 하고 호텔을 나섰다가 철모르는 폭풍우를 만났다. 아직은 건기인 10월 초였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였다. 하늘은 맑았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러니까 호텔을 나서던 무렵까진 그랬다는 것이다. 나는 잘못된 장소로만 인도하는 구글맵에 열받은 나머지 대기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 어느 교차로에 도착해서야 주변이 어둑하다는 걸 깨달았다. 두껍고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점령하고 있었다. 거칠어진 바람은 먼지 기둥을 몰고 도로를 내달리는 중이었다. 나는 몸을 빙글 돌려 지나온 길을 살폈다. 여기가 어딜까? 구글맵은 길을 건너 전진하라 지시했다. 건너편에 내가 찾는 기념품 가게가 있다는 것이었다. 의심스럽기 그지없었으나 일단 건너기로 했다. 이번에도 뱀장수 천막으로 끌고 간다면 그땐 구글을 죽여버릴 작정이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건 그때 해도 늦지 않겠지 싶었다. 먹구름 좀 끼었다고 세상이 뒤집히는 건 아닐 테니까. 아무래도 내가 먹구름을 너무 업신여긴 모양이었다.
첫 발을 떼자마자 땅울림처럼 묵직한 진동이 대기를 흔들었다. 다음 한 발짝에 천둥이 포효하고 번개가 번뜩거렸다. 절반쯤 건넜을 때 빗줄기가 죽창처럼 내리꽂혔다. 건너편 인도에 발을 디디자 벼락에 얻어맞은 전봇대가 도로를 가로막으며 넘어졌다. 물막으로 뒤덮인 노면 위에선 끊겨나간 전선들이 불꽃을 흩뿌리며 날뛰었다. 무언가에 열받은 대자연이 있는 대로 성과를 부리는 느낌이었다. 거리는 그새 텅 비어 있었다. 행인도, 노점상도, 차량도 가시반경 안에서 깡그리 사라졌다. 먹빛 하늘 밑으로 새 한 마리 날지 않았다. 나 홀로 낯선 기류에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꿈결처럼 빠르고 호련한 변화였다. 도로가 아니라 차원을 건너온 것 같았다. 얼떨떨 하다못해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내겐 우산도 우비도 없었다. 낡은 야구모자는 언젠지도 모르게 바람이 낚아갔다. 그 밖의 물건들도 빗줄기와 돌풍과 불벼락을 피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노점상에서 산 파인애플 꼬치, 휴대전화, 여권과 현금이 든 목걸이 지갑 등등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왼쪽으로 20여 미터 거리에 있는 슬라브식 단층 건물뿐이었다. 대형 간판이 붙은 걸로 보아 가정집은 아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청바지 뒷주머니에 꽂았다. 홈스틸을 감행하는 삼루주자처럼 가게를 향해 내달았다. 간판 앞에 도착하며 나도 모르게 세이프를 외쳤다. 진심으로 살았구나 싶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빗물이 줄줄 흐르는 몸, 산발에 얼굴에 들러붙은 머리칼, 허리띠 위로 풀어 헤쳐진 셔츠. 간판을 읽는 수고 따윈 하지 않기로 했다. 뭘 파는 곳인지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출입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지. 문고리에 걸린 프랑스어 안내 팻말 역시 무시해버렸다. 프랑스어를 모를 뿐더러 영업 종료 팻말이라면 안 읽는 쪽이 나았다. 못 봤다라는 대답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서. 나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정전이 됐는지 실내가 어두침침했다. 누군가 말을 걸어오겠지 싶어 잠시 문 앞에서 기다렸다. 얼굴로 흘러내리는 물기를 쓱쓱 문지르고 물걸레가 된 머리털을 비틀어 짜며 1부터 10까지 헤아렸다. 그 사이 어둠이 눈에 익었다. 동네 편의점만한 공간이었고 5만 가지 물건들이 들쭉날쭉 쌓여 있었다. 출입문 옆에 걸린 대형 뻐꾸기 시계, 실내를 세로로 가르며 길게 놓인 통나무 테이블, 그 위에 진열된 동물 형상 조각품, 대리석 공예품, 조명등, 탈, 장신구. 벽 3면은 크고 작은 유화들로 덮여 있었고 벽 아래 국도리를 따라 작은 항아리들이 겹겹으로 몸을 포개고 있었다. 구글님이 알려주신 그 기념품점이 아닌가 싶었다.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Excuse me. 공손한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공손한 자세로 답을 기다렸다. 장신구 같은 소품을 몇 개 고를 생각이었다. 선물도 사고 그를 빌미로 폭풍우도 피하고 운이 좋아 영어가 통한다면 우산이나 우비를 빌릴 수도 있겠지.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주인이 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시계 안에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나 돼야 돌아오려는지 원. 헬로. 좀 전보다 덜 공손하게 주인을 불러봤다. 응답 대신 가게 안쪽에서 수상쩍은 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짤막하게 울리는 소리였다. 생쥐가 찍찍대는 것 같기도 하고 강아지가 끙끙 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문짝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확인차 출입문을 돌아봤다. 잘 닫혀 있었다. 나는 가게 안쪽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섰다. 중앙 테이블 너머에 놓인 책상이 뒤늦게 눈에 들어왔다. 책상 뒤편에 나 있는 작은 문도 보였다. 책상 옆에 놓인 상자를 발견했다. 크기가 책상의 절반 정도나 될까? 마술사의 상자처럼 검은 비닐 덮개가 덮여 있어 안은 들여다 보이지 않았다. 애니바디? 세 번째로 주인을 불렀다. 10대조 할아버지도 깨워 일으킬 만한 쩌렁쩌렁한 소리였다. 사나운 부름에 놀라 누군가 뛰쳐나오기를 바랐다. 주인 없는 가게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억울한 의심을 받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대응을 해온 건 이번에도 주인이 아니었다. 좀 전에 수상쩍은 소리였다. 가청음역 밖으로 솟구치는 가늘고 날카로운 고음. 얼음판 위를 선회하는 스케이트 날처럼 빠르게 미끄러지는 리듬. 나는 귓바퀴에 고인 빗물을 손끝으로 훑어냈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확인용 질문을 던졌다. 호스테요? 제대로 된 응답이 왔다. 크고 또렷하면서 노래하듯 길게 이어지는 소리였다.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밝히는 소리였다. 불과 반나절 전에 완바를 떠난 나로선 못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운 소리였다. 그제야 깨달은 바, 실내엔 강렬한 냄새가 떠돌고 있었다. 짙어서 강렬한 게 아니었다. 익숙해서 강렬한 냄새였다. 끊일 듯 말 듯 지속되는 저 소리처럼. 나는 마술사의 상자를 건너다 봤다. 뱃속에서 불안이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기분 나쁜 예감이 머릿속에서 모락거렸다. 건물 밖에선 천둥이 폭격을 제기하고 있었다. 낙뢰의 백광이 침침한 실내를 희뜩희뜩 비췄다. 어둠과 빛이 교차할 때마다 마술사의 상자를 뚫고 나온 비명이 칼날처럼 솟구쳤다. 주인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길고도 긴 뇌성병력이 멈춘 후까지도. 귀가 먹먹해지는 정적이 찾아들었다. 이전보다 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비명은 숨찬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나는 마술사의 상자를 향해 걸음을 뗐다. 진열된 물건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동작에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갔다. 소리의 정체를 몰랐다면 모를까 알고서 가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 책상 앞에 이르렀을 때 등 뒤에서 뻐꾸기가 5번 울었다. 마술상자 안의 흐느낌이 딱 멈췄다. 나는 상자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검은 덮개 안에서 가르랑대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뒷문 쪽은 조용했다. 사람의 소리도 움직이는 기척도 감지되지 않았다. 나는 젖어 뻣뻣해진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플래시 버튼을 누르고 저질러버리는 심정으로 덮개를 걷어 올렸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상자로 보인 건 철장이었다. 전면 쇠창살 너머에는 무언가가 한쪽 손을 들어 눈을 감싸고 있었다.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린 자세였으나 무언가가 무언지 알아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5대5 가르마가 선명한 검은 머리털, 검은 얼굴, 둥글고 작은 귀, 침팬지보다 넓은 이마, 고릴라처럼 큼직한 콧구멍, 살빛이 더 옅은 인중과 턱, 겁에 질린 나머지 이빨이 다 드러나도록 당겨 올린 다홍빛 입술. 보노보였다. 큰 송곳니가 없는 걸로 봐서 암컷이었다. 가녀린 어깨와 작은 체구로 짐작건대 어린 숙녀였다. 목에 찬 쇠사슬과 철장 문고리에 달린 자물쇠로 미루어 봤을 때 반려동물은 아니었다. 불현듯 나흘 전 일이 떠올랐다.
동틀 무렵 일본인 동물학자 류가 관찰하던 숲속 트랙에서 칼에 찔려 죽은 젖먹이가 발견됐다. 나머지는 사라졌다. 젖먹이의 어미를 포함해 6마리가 모두. 류는 망연자실해서 중얼거렸다. 누군가 지금쯤 신나게 돈을 세고 있겠군요. 보노보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었다. 그것도 절멸위급 전 단계였다. 밀렵과 유인원 고기 식용으로 인한 원주민의 남획 등이 원인이었다. 밀렵꾼 짓이에요. 어미를 잡아가면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젖먹이는 돈도 되지 않고 거치적거리기만 하니까. 국제적인 보호 정책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은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었다. 킨샤사 시내에는 각종 밀렵 동물을 사들이고 밀 반출하는 중간상들이 있었다. 선적 장소까지 상품을 운반하는 자도 따로 있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혹은 3륜차를 끄는 직업 택배기사들. 이 보노보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 이곳에 왔을 것이다. 영업 종료 팻말을 내건 상점 주인의 두 번째 작업은 동물 밀매상일 테고. 나는 눈을 들어 뒷문 쪽을 살폈다. 저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다.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일까? 주인은 신나게 돈을 세느라 나타나지 않는 걸까? 아니면 함께 배달할 다른 개체들을 포장하는 중일까? 이 아이 홀로 가게에 나와 있다는 건 무엇 의미할까? 조만간 아이를 실어갈 택배기사가 올 거라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나는 어떻게도 해볼 수 없었다. 이 아이는 길고양이가 아니었다. 어딘가로 배달될 고가의 상품이었다. 이 유인원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떤 것이든 지금은 개인적인 입장을 덮어둬야 할 때였다. 구조 전문가가 따로 있으며 구조 작업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걸 그날 류에게서 전해 들은 바 있었다. 니키라는 구조 전문가가 밀렵꾼 손에서 구해낸 새끼 고릴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살해당한 이야기였다. 손도끼로 머리와 손발이 잘린 채 자신의 숙소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밀렵꾼 일당이 저지른 짓이었다. 자기네 재산을 훔쳐간 것에 대한 보복이자 자신들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였다. 물론 나는 구조 전문가가 아니었다. 이곳이 밀렵 현장인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도 화끈한 환영 인사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장소요, 상황이었다. 내 신부는 민간인이자 이방인이었다. 동시에 목격자였다.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만큼 위험한 이가 있다면 바로 목격자 아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곳을 벗어난 후 적절한 곳에 신고를 하는 정도였다. 경찰이나 콩고 NGO 같은 곳. 그들이 저 비바람을 뚫고 상품 발송을 끝내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나는 몸을 돌리고 일어났다. 출입문 옆 창으로 어두운 거리를 내다봤다. 가려면 지금 가야 할 것이다. 미쳐 날뛰던 천둥번개가 잠시 숨을 고르는 지금. 주인이 없는 지금. 입구까지 가는 길이 특별히 험난하지도 않았다. 똑바로 걸어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만이었다. 4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반나절 전에 이 종족을 향해 사랑을 서약한 34살짜리 여자라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 문을 향해 발을 떼기 직전 나는 인류가 저질러온 가장 전통적인 바보짓,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을 돌아보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흔히들 오지랖이라 부르는 저주에 걸려든 순간이었다. 아이는 창살 틈에 턱을 끼운 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크고 맑고 까만 눈으로 손을 맞잡듯 내 눈을 붙잡았다.
나는 눈꺼풀이 움찔거리는 걸 느꼈다. 눈두덩 밑에선 동맥이 발끔발끔 뛰었다. 아이의 시선은 내 눈동자의 가장자리를 따라 느릿느릿 돌았다. 살피는 눈이었다. 조심스레 물어오는 눈이었다. 넌 누구야? 스승은 종종 내게 말하곤 했다. 동물의 신호를 의인화해선 안 돼. 과학도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알겠노라 대답했으나 실제로 그리해 본 적은 없었다. 그리하기엔 의인화에 대한 내 스트라이크 존이 지나치게 좁았다. 의인화라 이름 붙이려면 빨간 모자를 쓰고 침대에 누워 소녀를 기다리는 늑대 정도는 돼야 했다. 입이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린 건 그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진이야, 이진이. 나는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철장 앞에 앉았다. 아이는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제 무릎을 팔로 감싸고 목을 움츠렸다. 온몸의 털이 부스스 일어나 있었다. 귀는 쫑긋하게 섰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은 쉴 새 없이 내 표정을 살폈다. 아이의 눈과 신체 반응을 조합해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일 테다. 너는 내 편이야? 나쁜 놈 편이야? 나는 친구야. 네 친구, 진이. 친구라. 머릿속 목소리가 경고를 해왔다. 그렇게 물색 없는 말을 짓거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무책임한 입에 지퍼를 채우고 여기서 나갈 때라고. 옳은 말이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다만 어떤 류의 인간은 알면서도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할 상황에서마저 그렇다. 내가 바로 그 교본이었다. 나는 입을 잠그지 못했다. 떠나지도 못했다. 내 왼손과 얼굴을 오가는 아이의 눈길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내 왼손이 뭘 쥐고 있는지도. 먹을래? 나는 파인애플 꼬치를 들어보였다. 아이는 격하게 반응을 해왔다. 큼직한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목을 빼고 턱을 들어서 쩝쩝 소리가 나게 입맛을 다셨다. 분홍빛 혀는 이새를 빠져나와 성급하게 허공을 핥았다. 시선은 내 눈에서 떨어져 나가 파인애플에 붙박였다. 허기진 기색이었다. 밀렵꾼에게 잡혔다면 마취총에 맞았을 테고 깨어나기도 전에 배달 대기 상품이 되었다면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었다. 이리 와. 나는 파인애플 3조각이 남아있는 꼬치를 창살 앞으로 들이댔다. 아이는 잽싸게 손을 뻗어 한 조각을 빼갔다. 조심스러운 탐색이 이어졌다. 킁킁 소리내어 냄새를 맡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한 세월을 보냈다. 표정으로 봐선 그걸 쥐고 있는 제 손가락까지 먹어치울 기세인데. 내가 알기로 파인애플은 바나나보다 더 유인원 친화적인 과일이었다.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보노보는 두말할 것 없고. 나는 아이가 결국 먹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펌프질을 약간 해봤다. 괜찮아, 먹어도 돼. 아이의 시선은 내 눈으로 건너왔다가 곧 파인애플로 되돌아갔다. 그래? 하고 되묻듯 손날을 타고 흘러내린 파인애플 즙을 혀끝으로 핥았다. 순간 아이의 눈이 돌연 생기를 띠며 커졌다. 맛이 마음에 든다는 말로 읽혔다.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 믿고 싶은 눈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그래,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적어도 해치지는. 아이가 창살 틈새로 손을 내밀었다. 살갗에 묻은 과즙까지 싹 핥아버린 깨끗한 빈손이었다. 나는 2번째 조각을 꼬치 끝으로 밀어 올려서
아이의 손으로 가져갔다. 꼬치를 통째에 낚아챌 법도 하건만 아이는 그러지 않았다. 손가락 끝으로 두 번째 조각만 슬쩍 뽑아갔다. 이어 세 번째 조각. 잠시 후 아이의 손이 다시 창살 밖으로 빠져나왔다. 없어. 아이는 창살 틈에 얼굴을 딱 붙이고 시선을 뺨 아래로 떨어뜨려 나무 꼬챙이를 쳐다봤다. 나는 꼬챙이를 자동차 와이퍼처럼 흔들어 보였다. 이건 못 먹어. 모방의 고수답게 아이는 기다란 검지를 꼬챙이처럼 세우고 같은 방식으로 깐닥거렸다. 이 몸짓이 스스로 재미났는지 윗입술을 뒤로 젖히며 이빨과 잇몸을 환하게 드러냈다. 목 안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하하하. 나도 똑같이 헐떡거렸다. 고양이 한 마리는 거뜬히 들어갈 만큼 입을 크게 벌려서 아, 하하하. 우리는 눈을 맞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더 크게 벌리고 턱뼈가 덜컥될 만큼 빠르게.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순간이었다. 딱딱해졌던 배꼽 근처 근육이 사르르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아이를 향해 손가락 총을 세웠다. 아침 저녁 영장류 센터의 침팬지들과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나누는 습관적인 몸짓 인사였다. 안녕 혹은 안녕.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야말로 가버릴 생각이었으나 이번에도 가지 못했다. 다리를 다 펴기도 전에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정수리를 덮쳤다. 그 여파로 건물이 흔들리고 물건들이 덜컹거렸다. 번개의 섬광이 번뜩일 때마다 시야가 백색으로 암전됐다. 아이의 얼굴은 빛의 뒤편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했다. 처음 천둥이 쳤을 때와 달리 아이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빛의 장막 뒤에서 덜덜 떨리는 숨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을 참고 귀를 세웠다. 신경을 교란시키는 온갖 소음 속에서 귀에 턱 하고 걸리는 소리가 있었다. 뒷문 너머에서 울린 소리였다. 아득하고 둔하게 반향되는 소리였다. 음악 소리 같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퀴 달린 물건이 구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셋 다인 것도 같고 셋 다 아닌 것도 같았다. 소리는 곧 사라져버렸다. 확인할 새도 없이 번득이는 빛처럼. 나는 잠시 내 귀를 의심해봤다. 과잉탐지였을까? 인간은 시야가 쪼그라드는 순간에 더 많은 걸 본다고 착각한다지 않던가. 한계치를 넘는 소음에 갇히면 청각 역시 비슷한 증세를 겪지 않겠는가.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뱀을 나뭇가지로 착각하는 것보다 나뭇가지를 뱀으로 착각하는 쪽이 더 안전할 테니까. 천둥이 멈췄다. 번개도 사라졌다. 정적이 돌아왔다. 내 정신도 제자리로 돌아왔다. 돌아온 제정신이 가장 먼저 감지한 건 나 자신이었다. 아이와 코를 맞대다시피 붙어 앉아있는 나. 아이의 소나귀에 오른쪽 검지를 붙들린 나. 언제 이런 형세가 됐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손가락을 당기는 힘에 상체가 끌려간 느낌만 어렴풋이 떠오를 뿐. 한심스러웠다. 이 무슨 덜 떨어진 짓인지, 무슨 생각으로 손가락 총을 쐈는지.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접근은 위험을 불러오게 마련인 것을. 보노보의 악력은 침팬지보다는 약할지 모르나 인간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비록 어리다고 해도 내 손가락 정도는 분필처럼 톡 분질러 버릴 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만 먹는다면.
괜찮아, 아가. 다 끝났어. 나는 소곤거렸다. 붙들린 손가락을 아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 빼내면서 발 뒤꿈치를 밀어 뒤로 물러났다. 아이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되었다. 이 검지로 노트 필기를 하고 눈썹을 그리고 등도 긁으려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가 빠져나왔을 때 다시 소리를 들었다. 뒷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바로 그 소리였다. 과잉 탐지가 아니었다. 실제로 바퀴가 구르는 소리였다. 텅텅 울리는 걸로 미루어 밀차의 바퀴 소리 같았다. 뒷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우렁우렁한 남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무슨 말을 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주인이 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밀차를 밀고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는 시야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가슴이 조여들고 살갗이 따끔거리고 사지가 저리고 숨이 가빠왔다. 스승의 표현을 빌리자면 숨이 턱 막히는 순간에 몸이 일으키는 생화학적 광란에 빠졌다. 머릿속에선 별의별 생각들이 치여 때처럼 엉켰다가 흩어지고 있었다. 이 아이는 왜 아직도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지?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것인가? 내게 그럴 능력이 없는데. 남자가 뒷문으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문까지 몇 발짝에 뛸 수 있을까? 6발짝? 5발짝? 바퀴 구르는 소리가 멈췄다. 나는 아이의 손가락에서 손가락을 잡아 빼고 튕기듯 일어났다. 의아해하는 아이의 눈을 외면하고 가차없이 등을 돌렸다. 뒷문 손잡이가 딸깍 돌아가는 순간 뛰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았으나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시간도 의사도 없었다. 잡히기 전에 튀어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뒤를 돌아본 건 도로를 건너간 후였다. 쫓아오는 이는 없었다. 어두운 상점 문 앞에 3륜차 한 대가 와서 섰을 뿐. 1부 무고 1장 민주. 나는 침팬지 야외 쉼터 앞 벤치에 앉았다. 등에 맸던 배낭은 발치에 내려놨다. 땀이 밴 모자를 벗자 봄바람이 군인처럼 짧은 머리카락을 쓱 쓸고 갔다. 벤치 등받이에 어깨를 기대자 늦은 오후 햇살이 눈을 찔러왔다. 손깍지를 껴서 뒷목을 받치고 실눈을 떠서 정면을 바라봤다. 침팬지 내 동네 풍경이 한 화면으로 시야에 잡혔다. 숲풀과 덩굴이 우거진 땅, 밧줄이 주렁주렁 걸린 나무와 바위 구조물, 정글짐과 그네. 미니어처 정글처럼 보이는 쉼터를 철망 울타리와 해자가 에워싸고 있었다. 정글 한복판에선 침팬지 5마리가 각자 자기 볼일을 보는 중이었다. 통나무 다리에 걸터앉아 온몸으로 대장의 위용을 뿜어내며 명상에 잠겨있는 덩치와 덩치의 등털을 공손한 손놀림으로 골라주는 넘버 2. 긴 나뭇가지를 끌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는 동네 건달과 참새처럼 짹짹대며 그네를 타는 어린이 둘. 뚝 떨어진 철망 울타리 앞에는 홀로 노는 외톨이가 있었다. 놀이 상대는 울타리 밑에 설치된 투명한 아크릴 상자였다. 4칸으로 분할된 상자였는데 각 칸마다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고 구멍 옆으로 돌멩이와 막대기와 호두처럼 보이는 갈색 물체가 놓여 있었다. 필요한 연장과 호두를 구멍으로 떨어뜨려 꺼낸 후 적절한 방법으로 깨먹도록 설계한 실험도구 같았다. 외톨이는 가느다란 막대기로 상자를 쑤셔대면서도 연방 한눈을 팔았다.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새를 올려다봤다가 등 뒤쪽 동네 주민들을 돌아봤다가 담장에 설치된 CCTV를 흘끔거렸다가 내게 곁눈질을 하다가 안내문에 따르면 침팬지 동네 주민은 총 7이었다. 나는 7번째 침팬지의 행방을 알고 싶었다.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딱히 바쁜 일도 없고 해서 숨은 그림 찾기를 시작했다. 놀이터 맨 안쪽에 설치된 철망 부스를 중심에 놓고 시선을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다. 2시 방향에 물이 졸졸 흐르는 대롱과 물받이통, 4시 방향에 고인돌만한 바위, 6시 방향에서 다시 외톨이와 만났다. 녀석은 막대기를 상자에 꽂아놓은 채 맞은편 벤치의 인간을 관찰하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외톨이는 허둥지둥 상자를 쑤시기 시작했다. 시선은 여전히 내게 붙어 있었다. 눈동자와 눈자위가 온통 검었으나 시선의 방향과 눈빛의 의미가 명쾌하게 읽혔다. 몹시 궁금한 기색이었다. 저 구지레한 생물은 저기 앉아 뭘 하고 있나? 나도 궁금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언젠가 산 꼭대기 원숭이 동물원 이야기를 들려준 이가 있었다. 고시원에서 살던 시절 유일하게 말을 트고 지낸 이웃이었다. 아는 게 어찌나 많은지 질문 단추만 누르면 답이 제깍 튀어나오는 남자였다. 고시원 사람들은 남자를 자판기 아재라 불렀다. 원숭이 동물원도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아재요, 이 고시원에서마저 쫓겨나면 그 다음번엔 어디로 가야 하는겨? 자판기 아저씨는 친절하게도 가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정주행 버스를 탄다. 정주 터미널에서 자기만큼 친절해 보이는 아재에게 무곡마을로 가는 방법을 묻는다. 내가 버스를 탄 곳은 동서울이 아닌 원주였다. 친절한 정주 아재는 정주의료원 앞에서 시내버스 101번을 타고 종점에서 내리라고 알려주었다. 내려보니 그곳이 바로 무곡마을이었다. 이후 한 살림 우겨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줄기차게 걸었다. 무곡마을에서 망아의 골짜기라 불린다는 무곡누리길 초입까지 50분이 걸렸다. 그곳에서 망아산 능선에 위치한 원숭이 동물원까지는 1시간. 봉우리 2개를 애돌아가는 산골짜기 도로였다. 관광 명소도 아닌데다 오롯이 원숭이 동물원으로 뚫린 길이라 대중교통이 없었다. 내겐 택시를 탈 돈도 없었다. 걷는 자도 나밖에 없었다. 하기는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이 화사한 5월 첫날에 원숭이를 보겠다고 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겠는가. 세상에 세고 센 게 동물원인데 원숭이가 나비처럼 예쁜 것도 아니고. 그러는 너는 왜 가느냐고 누군가 물었다면 갈 곳이 없어서라 답했을 것이다. 자판기 아저씨가 그런 용도로 알려준 곳이니까. 왜 그곳인가에 대해선 말해주지 않았다.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땐 귀뚱으로 들었다. 거기까지 갈 일이 있겠나 싶었다. 불과 몇 달 만에 찾아오게 될 줄 알았다면 물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혹시 원숭이가 신점이라도 쳐주느냐고. 이곳에 도착한 건 정오 무렵이었다. 예상과 다르게 영리 목적의 동물원이 아니었다. 자판기 아저씨가 알려준 것과 달리 원숭이 동물원도 아니었다. 문설주에 붙은 정식 명칭은 한국과학대학교 영장류연구센터였다. 매표소도 없고 입장을 제한하는 이도 없었다.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용무를 따지는 자 또한 없었다. 경비는 부재 중이었다. 경비실 창문에 A4 크기의 안내문만 한 장 붙어 있었다.
일반인 관람은 구대륙 원숭이, 신대륙 원숭이, 대형 유인원 야외 쉼터만 가능하며 개방 시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동물을 자극하는 행동, 놀이터 난입, 음식물을 주는 행위, 취사나 행락, 쓰레기 투기 등을 삼가주시고 영장류 실내 쉼터와 연구소, 직원 숙소는 출입을 금합니다. 안내문대로 관람하면 1시간 안에 다 돌아볼 수 있는 규모였다. 나는 안내문을 무시하고 6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출입 금지 구역까지 구석구석 기웃거리고 들여다봤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야외 쉼터 앞 벤치에 앉아 쉬는 척했다. 갈증이나 허기가 느껴지면 음수대에서 물을 마셨다. 다리가 아프면 통행로 주변 이팝나무 숲에 누워 할 일 없는 곰처럼 꽃향기를 맡았다. 덕택의 센터 지형과 시설 조감도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지경이 됐다. 심지어 각 건물의 창문 수와 출입문 위치까지 외워버렸다. 두 산봉우리 사이 능선에 위치한 2층 건물 2동은 직원 숙소와 연구동이었다. 연구동 밑에 붙은 단층 콘크리트 건물은 영장류 실내 쉼터, 실내 쉼터 아래로 부채꼴을 그리며 형성된 3개의 야외 쉼터, 연구동과 두 쉼터 사이는 거대한 파이프들로 연결돼 있었다. 동물들이 새 공간을 오갈 수 있도록 설치한 통로 같았다. 사람을 위한 통행로는 쉼터 앞을 지나도록 설계돼 있었다. 구대륙 원숭이관을 시작으로 신대륙 원숭이관, 대형 유인원관까지 각 관의 쉼터들은 삼면이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 제각각 독립된 섬처럼 보였다. 섬들은 다시 철망 울타리로 종별 영역이 세분화돼 있었다. 마지막에 도착한 대형 유인원관 역시 3개의 작은 쉼터로 나뉘었다.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침팬지 쉼터는 그중 맨 끝에 있었다. 정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했다. 이곳에 막 도착했을 땐 폐장 30분 전이었다. 지금은 5시 45분이고 폐장 전에 나가려면 지금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쭉 빼서 12시 방향에 눈을 고정시켰다. 축구공만한 바구니를 들고 철망 부스로 들어서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부스 선반에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고함을 질렀다. 천둥! 천둥 같은 목청이었다. 누군가를 부르는 어조였다.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애써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침팬지 무리 중 천둥이라 불릴 만한 놈은 하나뿐이었으므로. 짐작대로 통나무 다리에 앉아있던 대장이 부스 쪽을 돌아봤다. 그녀는 한쪽 팔을 들어올리고 손끝을 2번 깐닥거렸다. 빨리 와. 천둥은 어슬렁어슬렁 다리에서 내려와 땅에 발을 디뎠다. 키도 체구도 컸다. 침팬지처럼 생긴 고릴라가 아닐까 싶을 만큼 험상궂은 인상이었다. 정수리 털이 희끗대는 걸로 봐서 나이 꽤나 드신 분 같았다. 행동은 둔하면서도 빨랐다. 바위와 물 웅덩이와 나무 사이를 소걸음으로 걷나 싶었는데 순식간에 부스에 도착했다. 나는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둘의 조우를 지켜봤다. 그녀가 부스 문을 열자 천둥은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키는 그녀가, 덩치는 천둥이 더 컸다. 그녀는 천둥의 등을 다정하게 쓸어준 다음 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내 건넸다. 이어 부스 안쪽을 향해 손가락 총을 2발 쐈다. 천둥은 그쪽으로 사라졌다. 실내 쉼터로 가는 통로의 입구 같았다. 번개! 다리 밑에서 대기 중이던 넘버 2가 날아갔다. 아치! 동네 건달이 나뭇가지를 내던지고 달려갔다.
다음으로 어린이 둘이 차례로. 그들 모두가 천둥과 똑같은 통과 의례를 거친 후 부스 안으로 사라졌다. 정말이지 공평무사하게 다정한 그녀였다. 제인 외톨이는 곧장 달려가지 않았다. 어정쩡하게 엉덩이를 든 채로 나를 쳐다봤다.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나 싶어서 나는 제인 하고 불러봤다. 녀석은 입을 딱 벌리고 펄쩍 뛰어오르더니 허둥지둥 부스로 도망쳐버렸다. 마치 내가 제 엉덩이라도 걷어찬 것처럼. 내성적인 소녀 침팬지가 아닐까 싶었다. 외따로 노는 걸 봐서도, 호기심과 수줍음이 뒤섞인 행동으로 봐서도, 몸집이 무리 내에서 가장 작은 걸로 봐서도. 부스 안에선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광경이 벌어졌다. 제이는 도약하듯 다정한 그녀를 향해 몸을 날렸다. 나무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정한 그녀의 목과 허리에 팔다리를 휘감으며 찰싹 들러붙었다. 둘은 얼굴을 맞대고 입을 크게 벌려서 헐떡이는 소리를 냈다. 아 하하하. 내겐 세상을 소리로 읽는 버릇이 있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못하지만 소리의 액면가보다 뒤에 숨은 감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읽어낸다. 그런 만큼 시각의 통제도 덜 받는다.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타고난 특성이었다. 벌이 자외선을 감지하듯 살무사가 적외선을 보듯 나방이 야밤의 색깔을 구별하듯. 그렇다고 천리박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청거리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잘 기억하고 구별한다는 것이지. 어머니의 회고에 과장이 없다면 일찍이 유치원 시절에 파와 파의 반응, 물 끓는 소리와 국 끓는 소리를 구별해서 원장을 기절시킨 적도 있었다. 그때 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어머님, 우리 유치원에 모차르트가 입학한 것 같아요. 다정한 그녀와 제인이 듀엣으로 선보인 아하하하는 날숨으로 목젖을 세게 쳐야 나오는 소리였다. 인간들 사이에선 적어도 이 홀로세의 인류는 쓰지 않는 방식의 웃음소리였다. 모차르트는 즉각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하느님, 우린 행복해요. 제인이 통로 안으로 사라졌다. 침팬지 쇼는 끝났다. 손목시계는 6시 정각을 가리켰다.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자 머리가 핑 돌았다. 식은땀이 돋고 사물이 흐릿하게 뭉개졌다. 나는 허둥지둥 손을 뻗어 벤치 등받이를 잡았다. 그 바람에 모자가 소나기를 빠져나갔다. 몸이 엉덩이부터 와르르 무너졌다. 컴컴해진 시야 밖에선 다정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나를 부르는 호칭이겠으나 답할 여력이 없었다. 벤치에 주저앉아 그저 기다려야 했다. 현기증이 가시고 다정한 그녀가 보일 때까지. 이봐요. 다정한 그녀는 바구니를 손에 쥐고 울타리 앞에 서 있었다. 귀 밑에서 잘린 커트머리, 침팬지만큼이나 까만 눈동자, 플래시빛처럼 거침없이 뻗어오는 시선, 다부져 보이는 어깨, 소매를 걷어올린 갈색 작업복 셔츠와 청바지. 멀리서 봤던 것보다 키가 훨씬 더 컸다. 나는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섰다. 해자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확연한 키 차이가 느껴졌다. 졸지에 스머프가 된 기분이었다. 어디 불편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상대를 주눅들게 하는 말투요 눈빛이었다. 말을 한다기보다 음절 하나하나를 귀에 박아 넣는 느낌이었다. 어디가 불편한지 묻는 게 아니라 넌 왜 안 나가느냐고 묻는 눈빛이었다. 아무래도 침팬지한테만 다정한 그녀인가 보았다. 나는 모자를 주워들며 바구니 안을 슬쩍 훔쳐봤다.
아기 주먹만하게 자른 과일 조각이 연하문 개쯤 들어있었다. 오렌지, 바나나, 청사과. 괜찮습니다. 대답과 달리 입안에 신침이 고이기 시작했다. 알록달록한 과일 조각들이 나를 향해 둥실둥실 떠오르는 환영이 나타났다. 행여 손을 뻗어 잡을까봐 나는 질끈 눈을 감았다. 뭔가를 먹은 게 언제였던가 헤아리자 위장에서 후끈한 허기가 솟구쳤다. 오늘 아침에 먹은 컵라면 하나가 마지막 식사였을 것이다. 정말 괜찮으세요? 다정한 그녀가 재차 물어왔다. 나는 배낭을 메고 왼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렇게 걱정되면 바나나라도 한 조각 던져주시던가. 정문은 이쪽인데요. 다정한 그녀는 손가락 총을 세워 오른편을 조준했다. 잠자코 바라보자 방아쇠를 당기듯 위아래로 2번 빠르게 깐딱거렸다. 총성 대신 꺼져 하는 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나는 명령대로 우양우했다. 다정한 그녀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기 시작했다. 귀 뒤가 뜨끈뜨끈하게 달아올랐다. 방향도 모르는 머저리가 된 것 같아서. 배꼽 안에서 눈치 없는 밥통 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울어대는 바람에. 들어올 땐 없었던 경비가 정문 옆에 서 있었다. 양손을 허리에 짚고 복장이 터진다는 표정으로 시간 개념 없는 관람객이 하년대며 걷는 꼴을 지켜봤다. 내가 문을 빠져나가자마자 등짝을 후려치듯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슬쩍 뒤를 돌아봤다. 뒤늦게 한가닥 불안히 고개를 들었다. 다정한 그녀가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혹시 해서는 안 될 말을 입 밖에 낸 건 아닐까? 이를테면 바나나라든가. 고갯마루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가드레일 쪽으로 붙어서 걸었다. 여전히 어지럽긴 했지만 발 아래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V자로 깎여 내려간 골짜기와 경사면에 우거진 팽나무 숲. 골짜기 바닥으로 새파란 물길이 흘렀다. 100m는 너끈히 돼 보이는 깊고도 깊은 골짜기였다. 회전 각도가 90도에 가까운 굽이길이 67번쯤 반복됐다. 올라올 때 오르막이 계속됐던 만큼 내려갈 땐 일관되게 내리막이었다. 덕택에 힘을 덜 들이고 움직일 수 있었다. 피로와 허기로 주저앉기 직전인데도 보속은 올라올 때보다 2배쯤 빨랐다. 피할 수 없는 시점도 그만큼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 걷기 시작한 곳, 무곡마을에 이르면 나는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5분에 한 번씩 시계를 봤다. 볼 때마다 궁금증이 켜졌다. 자판기 아저씨는 왜 이곳을 갈 곳이 없을 때 갈 곳이라 했을까? 정말로 그런 곳이라면 그 다음에 대한 해답도 찾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갈 곳이 없을 때 갈 곳의 다음으로 갈 곳에 대한 단서라도. 혹시 있었는데 못 보고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나는 머릿속에 영장류센터 조감도를 펼쳤다. 경보속도 걸음을 산책속도로 바꾸고 지나온 공간을 되짚어봤다. 떠오르는 건 단서가 아니라 다양한 얼굴이었다. 콧구멍이 따옴표처럼 바짝 붙어있던 구대륙 원숭이부터 살구빛 잇몸을 드러내고 아하하하 웃던 제인과 다정한 그녀. 기억의 종착역은 다정한 그녀의 과일 바구니였다. 단서는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는 알아냈다. 다정한 그녀의 바구니를 탐하지 않은 것이었다. 갈 곳 없는 떠돌이일지언정 거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진 재산을 헤아려 봤다.
현금 12,000원. 몇 달 전 딸기 농장에서 일해주고 돈 대신 받은 농산물 상품권 2장. 낡은 침낭. 영장류센터 음수대에서 물을 채운 물병. 통신이 정지된 휴대전화. 겨울 옷가지와 속옷. 셔츠 몇 벌. 맥가이버 칼. 어디선가 주운 네임펜 한 자루. 세면도구. 면도기. 바리캉. 텅 빈 위장과 걸을 때마다 텅텅 울리는 머리통. 나는 헤아리기를 그만뒀다. 헤아릴수록 힘만 빠졌다. 6시 55분. 마지막 고갯마루에 도착했다. 발 아래로 무공 누리길 입구가 내려다 보였다. 고개를 오른편으로 돌리자 산마루에 자리 잡은 영장류센터가 올려다 보였다. 두 동의 건물 사이에 붉은 저녁해가 걸려 있었다. 좀 전까지 파랗던 하늘 상층에는 검붉은 새털구름이 깔렸다. 숲의 실로 위에선 자홍빛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나는 발 아래로 시선을 돌렸다. 비탈 팽나무 숲이 성미급한 땅거미로 어두워져 있었다. 골짜기 바닥 물길은 검푸른 빛을 안고 흘렀다. 물길 너머 반대편 경사면도 마찬가지였다. 브로콜리처럼 몽글몽글하게 우거진 나무들 위로 옅음한 저녁 그림자가 덮이고 있었다. 그 틈바구니에 박힌 새끼 손톱만한 붉은 물체가 눈길을 끌었다. 처음엔 큰 바위인가 했다. 실눈을 떠서 시력을 돋우자 인공구조물로 보였다. 곧 어떤 건물의 지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형이나 위치로 봐선 암자의 가능성이 컸다. 아니면 산 주인이 지어둔 산막이거나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나는 도로 바닥에 한쪽 무릎을 대고 앉았다. 헐거워진 운동화 끈을 공들여 고쳐 묶었다. 나를 갈 곳 혹은 잘 곳으로 데려다줄 소중한 물건이었다. 비록 신발이라기보다 나달나달한 고무 쪼가리에 가깝기는 했지만 잠시 후 나는 무공 누리길 입구에서 안내 표지판을 읽고 있었다. 내용인즉 이랬다. 골짜기 지형과 팽나무 숲의 심각한 훼손으로 누리길을 한시적으로 폐쇄한다. 불법 입산, 캠핑, 노숙 시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누리길 입구는 말뚝과 밧줄 2개로 봉쇄해 놓았다. 거기에도 큼직한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다. 누리길이 폐쇄됐다와 붉은 지붕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었다. 재워달라 사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가웠다. 벌금이 300만 원이라지만 들키지 않을 확률이 더 컸다. 해가 저무는 저녁나절에 불청객을 적발하겠다고 골짜기를 뒤질 만큼 체력이 남아도는 공무원은 없을 테니까. 나는 밧줄을 넘어 누리길로 들어섰다. 키 큰 나무들 사이로 잡초로 뒤덮인 길이 나 있었다. 20여 미터쯤 걷자 제법 넓은 물길이 나타났다. 팽나무 숲이 시작되는 곳이자 숲길이 위쪽으로 꺾이는 지점이었다. 물길 옆으로 이어지는 소로였고 골짜기 안으로 접어드는 오르막길이었다. 지표면을 뚫고 나온 나뭇뿌리와 크고 작은 바위들이 발을 거는 험로이기도 했다. 처음 얼마가는 사방을 주시해가며 조심조심 걸었다. 울퉁불퉁한 지형에 발이 익자 달리기 시작했다. 사물 구분이 가능할 때 목적지에 도착해야 했다. 지난 불황 생활이 가르친 바 골짜기의 밤은 소나기처럼 온다. 딱히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어둠 속에서 허둥대다 물길에 처박혀 죽고 싶지는 않았다. 10분 후 나는 붉은 지붕이 건너다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소나무 군락지 안 옴팍한 곳에 자리 잡은 건물은 암자가 아니었다.
산막도 아니었다. 지붕과 기둥 4개만 있는 작은 정자였다. 일순 힘이 빠졌으나 돌아가기엔 때가 늦었다. 돌아갈 곳도 없었다. 나는 수면 위로 솟은 바위 3개를 징검돌 삼아 물길을 건너갔다. 정자로 올라서자 예상하던 것이 왔다. 검은 어둠이 골짜기를 집어삼키듯 훅. 한동안 나는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어둠이 너무 짙어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배낭을 내리는 것마저 잊어버렸다. 수직 갱도의 밑바닥에 들어앉은 기분이었다. 머리 위 아득하게 높은 곳에선 흰 불빛들이 신기루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능선이 보이진 않았으나 지형으로 미루어 영장류센터 창문에서 뻗어나오는 불빛이었다. 난데없는 궁금증이 와르르 밀려왔다. 저곳, 저 창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아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미치도록 원해서 하는 일일까? 그리하여 그들의 삶은 행복할까? 대답처럼 다정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천둥을 부르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제인과 마주보며 웃던 소리도. 아하하하. 생경한 감정이 서늘하게 몸을 휘감았다. 부럽다 혹은 쓸쓸하다 같은 기분에 기반한 감정이 아니었다. 낯선 도시에서 남모르는 이의 집 창문 불빛을 바라볼 때의 스산한 심정과도 달랐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아하에 가까웠다. 자판기 아저씨가 갈 곳이 없을 때 갈 곳 뒤에 생략한 다음으로 갈 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짐작이지만 나는 아저씨와 같은 코스를 밟아 이곳까지 내려왔을 것이다. 아저씨가 그랬듯 나도 갈 곳을 찾지 못한 자가 필연적으로 도착하는 곳에 이른 것이었다. 내가 앉아있는 곳은 골짜기 밑바닥이 아니라 삶의 밑바닥이었다. 흔히들 종착역이라 부르는 벼랑 끝이었다. 발을 떼버릴 것인지 발길을 돌릴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지점이었다. 나는 배낭을 내리고 침낭을 꺼내 정자 바닥에 폈다. 모자와 야상과 신발을 벗고 드러누웠다. 이전에 없던 일이었다. 어디를 가든 아무리 피곤해도 먼지투성이로 잠든 적은 없었다. 어떻게든 물을 찾아 씻고 양치하고 면도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다. 바리캉으로 반삭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불황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켜온 규칙이자 내 삶의 마지막 품위 같은 것이었다. 오늘로써 그마저 나버린 셈이었다. 차라리 홀가분했다. 밑바닥에 누웠으니 사람 꼴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다. 사는데 필요한 일을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사실을 몸만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위장 속에선 늑대가 하울링을 하고 방광은 수도꼭지를 열라고 아우성이었다. 나는 후자를 해결하러 정자 밖으로 나갔다. 밤공기가 싸늘해서였을까? 사방에서 뻗쳐오는 골짜기의 음산한 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정자 앞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스산해서였을까? 침낭으로 돌아와 눈을 감았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얼굴 뒤편에 붙은 동그란 통. 조금 전 내 삶이 종점에 도착했다고 선언해버린 인간이 사는 거처. 흔히들 머리통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념으로 뜨거웠다. 내게도 가족이 있었다. 화곡동 귀퉁이에 위치한 방 3개짜리 낡은 빌라에서 5 식구가 복작대며 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 민지, 남동생 은호, 장남인 나 민주. 아버지는 나를 두고 개처럼 놀고 먹으며 부모 등골을 뽑는 자식이라고 불렀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땐 간략하게 한 단어로 줄여 부르기도 했다. 개자식이라고. 상스럽기는 하나 억울한 호칭은 아니었다. 자라는 동안 나는 내 의지로 뭘 해본 적이 없었다.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갔다. 초,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정해준 대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성적표가 정해준 곳으로, 대학은 수능 점수에 맞춰 행정구역 상으로만 인서울인 대학에 들어갔다. 내 의지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 호연지기를 길러오라는 아버지 등살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뻔한 적은 있었다. 대학 1학년 겨울이었는데 출국을 며칠 앞두고 사고가 났다. 가해 차량이 뺑소니 치는 바람에 보상도 못 받았다. 하필 십자인대가 파열돼 군대마저 공익으로 빠졌다.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는 인생이 시험으로 도배됐다. 아버지가 원하던 언론사를 시작으로 어머니가 바라던 대기업, 양친이 차선책으로 합의한 공기업, 줄줄이 떨어진 다음 21세기 최고의 인기 직업이라는 공무원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결과는 3년째 같았다. 아버지는 공부를 포기하라고 했다. 이유는 이랬다. 간장 종지에는 라면도 못 끓이는 법이다. 나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장 종지라 불려서 발끈한 건 아니다. 다음엔 기어코 붙고야 말겠다는 승부근성이 발동한 것도 아니었다.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먹여주고 재워주겠지 하는 계산속도 작용했다. 당신들이 좋아서 낳은 자식 먹이고 재우는 게 뭐 그리 대단해서 째째하게구나 싶기도 했다. 내 꼴을 1년씩 더 보란 말이냐? 아버지는 내 뒤통수만 봐도 화가 치민다고 했다. 대가리에 멸치똥이라도 들었다면 저 따위로 빈둥대며 살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나는 그 따위로 살지 않았다. 시험에 떨어졌다는 건 결과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아니었다. 빈둥대는 걸로 보여도 묵묵히 내 할 일을 하고 있었다. 뭘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할 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고민의 핵심은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되고 싶은 것도 없었다. 하다못해 넉나갈 만큼 좋아하는 것조차 없었다. 대신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좋아할지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다. 간장 종지에 맞는 자리를 찾아 돈을 버는 것이었다. 간장 종지만한 무역회사에 다니다 퇴직해서 물류창고 야간 경비원이 된 아버지를 보면 그럴 마음이 안 났다. 젊어선 황소처럼 늙은 후엔 늙은 소처럼 일하는 인생은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웠다. 어머니는 한술 더 떴다. 그냥 간장 종지도 아닌 성실한 간장 종지가 되기를 바랐다. 친구와 술이라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온종일 노래를 불렀다. 술 먹을 거 다 먹고 만날 사람 다 만나는 놈치고 성공하는 놈 못 봤다. 사람은 성실해야 성공하는 거다. 성실하기로 온 동네가 알아주는 어머니는 환갑을 앞둔 나이에 동네 마트 점원이었다. 민지는 전공을 살려 목사가 되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해왔다. 나는 내 전공은 신학이 아니라 종교학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어쩌면 신의 아들이 될 제목은 나와 같은 방을 쓰는 막내 은호일지도 몰랐다. 녀석은 매일 밤 신을 향해 신심 어린 기도를 바치는 어린 양이었다. 기도의 특성상 이런저런 수사가 많았으나 요지는 초지일관 같았다. 하루빨리 내 방을 갖게 해주십사. 쓸데없이 예리한 모차르트의 귀에는 이런 얘기도 들렸다. 형이 하루빨리 이 집에서 꺼지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용돈을 끊었다. 공부를 더 하려면 직접 벌어서 하라 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돈 같은 건 소가 벌어다 줬으면 했다. 입에 담기도 치사하지만 어머니는 식탁 서열을 바꿨다. 먹을 만한 반찬은 돈을 벌어오는 민지와 미래의 구원 투수로 등판한 은호 앞에 몰려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내 앞에 와 있던 것들인데. 양친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를 맞이해 권좌에서 끌어내린 셈이었다. 내가 마음에 안 들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에 많고 많은 부부 중 하필 옹졸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안 들었다. 나는 양친에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다. 당신들끼리 물고 빨다 만든 우연찮은 열매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그의 존재하는 사소한 하자는 복숭아 속 벌레 정도로 여겨야 마땅한 게 아닐까? 30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작년 1월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10시가 되도록 눈을 뜨지 못했다. 전날 대학 동기를 만나 밤늦도록 술을 마신 탓이었다. 알람이 잠을 깨웠으나 꿈결에 집어던져 버렸다. 술을 마셔본 자라면 알겠지만 만취해 잠든 새벽에는 간이 변기 뚜껑만하게 붓는 법이다. 아버지가 곧 퇴근하리라는 사실도, 그 전에 도서관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머릿속 경고도 패기만만하게 코를 고는 나를 깨우지 못했다. 그 결과 술 냄새와 벗은 모양대로 늘어놓은 옷가지와 마시고 내던진 생수병의 한복판에서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다. 김민주. 분노를 억누르고 있을 때 나오는 냉정한 목소리였다. 나는 잠을 깨고도 망설였다. 눈을 떠야 하나 말아야 하나. 눈 떠라. 뜨게 해주기 전에. 더 망설일 여지가 없었다. 맥락상 눈을 뜨게 해준다와 이비인 후과적 손상은 동의어였다. 운이 좋으면 코피, 재수 없으면 고막이 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난다. 나는 제깍 갈등을 접고 눈을 떴다. 넌 아직도 사람 구실을 할 생각이 없냐? 아버지는 침대 옆에 서서 물었다. 나를 내려다보는 눈자 위에서 새빨간 핏줄이 발딱발딱 일어서고 있었다. 날카롭게 튀어나온 목뼈는 신경질적으로 움찔거렸다. 대동맥의 압력이 빨간 선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징후였다. 나는 몸을 일으키고 앉았다. 있어요. 입증할 수는 없으나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어조로 말했다. 그래,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는 입술을 거의 벌리지 않고 물었다. 목소리엔 기대감이 묻어있지 않았다. 그저 꼬투리 잡기용 질문이었다. 나는 슬그머니 눈을 내리떴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게 해줄 말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김민주. 아버지가 답을 재촉했다. 다급했던 나머지 나는 썩 바람직하지 못한 대답을 내놨다. 생각 중이에요. 아버지는 더 말이 없었다. 불같은 성미를 폭발시키지도 않았다. 그저 몸을 돌려 방에서 나갔다. 그날 저녁 모처럼 5 식구가 식탁 앞에 다 모였다. 어찌된 일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고추 잡채, 연금 부침, 갈치조림. 식욕 대신 압박이 몰려왔다. 생일상을 미리 차린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사랑받을 상황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침묵은 압박에 불안을 보탰다. 민지와 은호는 깨작깨작 젓가락을 놀리며 틈틈이 시선을 주고받았다. 타는 듯한 초조함이 목구멍을 막았다.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의자를 엉덩이로 밀고 일어났다. 김민주, 다 먹었으면 나 좀 보자. 아버지가 거실로 나가자 은호도 슬쩍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식탁을 치웠다. 민지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깎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나는 확실한 공모의 냄새를 맡았다. 그들의 행동은 일사불란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린 무조건 동의한다. 안 나올 거냐? 아버지가 재촉하는 바람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내일 아침에 집에서 나가거라. 거실로 나가자마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앉으려던 자세로 엉거주춤하게 굳어버렸다. 불시에 목젖을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머릿속엔 물음표가 2개가 찍혔다. 이것은 아침 일에 대한 징벌일까 아니면 오래전에 결정해두고 꼬투리가 잡히기를 기다린 것일까. 전자라면 상황을 바꿀 여지가 있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빌 수도 있을 것이다. 생활 태도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겠고, 후자라면 가망이 없었다. 나이 30이면 독립할 때가 지났다. 염치가 있는 놈이라면 말하기 전에 알아서 나갔을 거다. 후자였다. 30살 생일만 기다린 것이었다. 그런데도 미련이 남았다. 네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 당장 집에서 불이 난다 해도 나가기 싫었다. 월세 원룸이라도 얻어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나는 내 놈 젖소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 젖꼭지에 주둥이를 더 들이대지 말라고 했다. 쎄 빠지게 빨아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라 했다. 독립자금 같은 건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대신 독립을 기념하여 당신의 배낭을 주겠노라 했다. 보지 않아도 알만한 배낭이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버지의 손에 들려 나타나는 헨리 해성 같은 배낭이었다. 전라도 촌동네 소장농의 아들이었다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독립자금 16,000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하던 20살 시절에 장만한 배낭이었다. 자수성가를 증명하는 기념비적 물건이기도 했다. 그날 내가 배낭에서 얻은 건 감동이 아니라 자식을 쫓아내는 게 집안 내력이라는 사실이었다. 앞으로도 30년은 좋게 쓸 수 있을 거다. 나는 30년 수명이 보장된 배낭을 잠자코 받았다. 하고 싶은 말이야 많았다. 예고도 유예기간도 없이 이럴 수 있는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에 아들을 무일푼으로 쫓아내면 당신 인생이 좀 나아지는지. 이런 일을 하고도 먼 훗날 당신 제사를 나한테 지내라고 할 것인지. 경고해두는데 어영부영 집으로 기어들 생각은 꿈에도 품지 마라. 내 생각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건만 아버지는 혼자 진도를 뺐다. 집 근처를 기웃대다 걸리면 불알을 묶어서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 냉정한 표정에선 결단을 내린 자의 평정심이 읽혔다. 나는 내 할아버지보다 10년이나 더 봐준 거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아버지가 출근한 후로도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다. 달그락대는 그릇소리가 평화로웠다. 민지는 과일 접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고 은호는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다. 이 추방령은 내게만 갑작스러운 사건인 모양이었다. 그들의 행동에서 동의를 넘어 환영하는 듯한 느낌마저 받았다. 나는 배낭을 끌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막막한 나머지 짐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꼭 필요한 물건이 뭔지도 알 수 없었다. 넋놓고 앉아있는 꼴이 딱했는지 민지가 침낭을 가져와 내 앞에 내려놨다. 한창 캠핑에 미쳐있던 시절에 쓰던 것이라 했다. 아주 비싼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이거만 있으면 빙하기가 와도 얼어 죽지 않을 거야.
내한 온도가 영하 40도나 되거든. 은호는 제 SNS에 초대해줬다. 아무 때나 들어와 형. 식구들 사진이랑 소식이랑 자주 업데이트할게. 이튿날 아침 나는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에 집을 떠났다. 어머니는 내가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들로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리는 행동이었다. 모자관계와 영원한 사랑은 등호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랬다. 평소처럼 다녀올게요 라고 하자니 상황에 맞지 않고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자니 철학 맞고 행복하세요 라고 빌어주면 위선자가 될 것이므로. 어깨를 웅크리고 걷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얼굴을 덮치자 비로소 실감이 났다. 나는 정말로 쫓겨났구나.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산동의 한 원룸 앞에 서 있었다. 이틀 전 함께 술을 마셨던 대학 동기의 자취방이었다. 녀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쫓겨났다고 하자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겨울을 났다.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살아온 감정의 기본값이 무기력이었다면 당시 나를 지배한 건 분노였다. 분노의 힘으로 버틴 시절이기도 했다. 욕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를 상대로 섀도우 복싱을 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 시험에 합격하겠노라 발톱과 부리를 갈았다. 그땐 내가 양친을 버릴 참이었다. 아예 호적에서 파달라고 할 작정이었다. 후회하고 매달릴 양친을 떠올리면 기분이 좀 나아졌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세상만사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때는 없다. 공부에 대한 필사적 의지가 타오르자 이번엔 시간이 없었다. 나는 너무너무 바빴다. 낮에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밤에는 피곤해 절어 코를 고느라. 친구의 여자친구가 오는 날엔 책상 앞에 앉아볼 기회조차 없었다. 막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단둘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했다. 와중에도 틈틈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곤 했다. 양친의 마음이 변해 집으로 돌아오라고 연락하지 않을까 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거절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무한하게도 누구 하나 나를 찾지 않았다.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 양치는 물론 민지까지도. 은호의 SNS에는 맛집 순례와 여행 사진만 잔뜩 올라와 있었다. 당산동 원룸을 나온 후엔 종로에 자리를 잡았다. 2개 층에 방이 50개쯤 되는 고시원이었다. 그중 가장 싼 방을 얻었다. 창문 하나 없는 이른바 먹방이었다. 다리조차 다 뻗을 수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나는 곰팡이와 함께 8개월을 보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절일 것이다. 어렴풋하게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던 때이기도 했다.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학원비를 만들고자 닥치는 대로 뛰어다녔으니까. 식당, 편의점, 커피숍, 주유소, 공사장 노동판, 택배, 야식 배달.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껏 거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11월 첫날, 당산동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청첩장 사진에 따르면 상대는 녀석의 원룸에 올 때마다 나를 흘겨보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가려고 했으나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었다. 신세진 걸 생각하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민 끝에 자판기 아저씨를 찾아갔다. 자판기 아저씨는 한 달에 한 번 멀끔한 슈트 차림으로 외출을 하곤 했다. 어디를 다녀오는지는 몰라도
돌아올 땐 늘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의상이 멋지다고 인사하면 아저씨는 이렇게 화답하고는 했다. 필요할 때 말해, 빌려줄게. 설마 저 옷을 빌려 입을 날이 오겠나 싶었는데 정말로 온 거였다. 나와 체구도 비슷해서 내 옷처럼 딱 맞았다. 셔츠와 구두까지 맞춤했다. 나는 방문을 나서며 말했다. 조심히 입고 드라이해서 돌려드릴게요. 자판기 아저씨는 손을 저었다. 마음에 들면 가져도 돼. 난 이제 필요 없어. 어조나 표정이 좀 이상했다. 평소보다 울적해 보이는 것도 같았다. 이에 대해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걱정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닌데다가 마음이 바쁘기도 했다. 목욕하고 이발을 한 후 머나먼 강남까지 가야 했으므로. 결혼식장에서 그간 잊고 살았던 대학 동기들을 만났다. 그중 한 놈은 고양이가 혀로 핥기만 해도 흠집이 난다는 예민한 시계를 내게 보여주었다. 3천만 원짜리라 했다. 대학 시절 만인의 딜도라고 불리던 놈이었는데 타고난 재능을 활용해 결혼으로 인생을 바꾼 모양이었다. 4년 내내 학점이 오승환 방어율이었던 다른 놈은 그냥 아무데나 취직했다고 말했다. 아무데나가 어디냐고 묻자 아버지 회사라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갈 곳이 있는 척 서둘러 결혼식장을 나왔다. 누군가가 가진 것에 맥 빠진 적이야 많았지만 실제로 타격을 느낀 건 처음이었다. 연달아 귓뺨을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예민한 시계가 오른뺨을, 아무데나가 왼뺨을. 얼빠진 얼굴로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양복을 들고 자판기 아저씨의 방문을 두들긴 건 밤이 꽤 깊었을 때였다. 아저씨는 대답이 없었다. 두어 번 더 두들겨 봤으나 마찬가지였다. 자나보다 하고 돌아서려다 나는 멈칫했다. 아저씨는 중증 불면증 환자였다. 화장실에 갔겠지 싶어 내다보니 화장실 불이 꺼져 있었다. 불현듯 난 이제 필요 없어 하던 울적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손잡이를 슬쩍 돌려봤다. 잠겨있지 않았다. 잠깐 망설이다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번개탄 냄새가 훅 덮쳐왔다. 불을 켜자 침대에 모로 누운 자판기 아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침대 밑에는 양동이가 하나 놓여있고 그 안에 다 타버린 번개탄 5개가 들어있었다. 유서는 없었다. 연고자도 없었다. 장례식을 치러줄 지인도 없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몇 시간짜리 약식 장례로 아저씨는 세상과 작별 인사를 했다. 내가 빌렸던 옷은 유품 처리를 하러 온 업자가 가져갔다. 방은 말끔하게 청소됐다. 어디에도 아저씨가 살았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아저씨의 죽음에 대한 고시원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왜 하필 자기가 사는 데서 죽었느냐고 성을 내는 사람, 죽을 용기로 살았어야지 하고 혀를 차는 사람, 자살하는 자는 불지옥으로 간다고 저주하는 사람, 모르는 척 외면하는 사람, 자신도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 재수 없다고 짐을 싸들고 거처를 옮기는 사람. 나로 말하자면 삶이 시시해지는 병에 걸렸다. 사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 것도 같았다. 미래는 개꿈보다 허망한 단어로 들렸다. 목적도 없고 욕망도 없는 이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어차피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 삶인데 꾸역꾸역 버텨봐야 일생을 고시원에서 살다 고시원에서 죽을 게 빤해 보이는데 자판기 아저씨처럼. 나는 먹지도 잠들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방 안에 나를 가두고 멀겋게 눈을 뜨고 앉아 하루를 보냈다.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됐다. 먹방은 그런 일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였다. 당연히 밤낮도 알 수가 없었다. 가끔 꿈을 꾼 적은 있었다. 유령처럼 복도를 걸어가 자판기 아저씨의 방을 들여다보는 꿈. 그곳에서 그 방의 어둠만큼이나 어두운 내 미래를 봤다. 어느 날 새벽 나는 한 달간의 목적 없는 회관 수련을 깼다. 동도 트지 않은 시각에 외투도 없이 고시원을 나섰다. 한방눈이 내리는 어두운 거리를 휘적휘적 걸었다. 도착한 곳은 4년 전에 졸업한 대학교였다. 왜 하필 그 시각이었는지, 왜 하필 거기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걷다 보니 닿았을 뿐. 나는 스탠드에 몸을 움츠리고 앉아 눈이 쌓여가는 운동장을 내려다봤다. 졸업식 날의 풍경이 기억 속에서 불려나왔다. 꽃다발을 건네는 민지와 셀카봉을 든 은호. 내 학사모를 쓰고 어색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웃는 아버지와 어머니. 찰칵찰칵 울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 그날 이곳을 나서며 무엇을 꿈꾸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꿈꾸지 않았다. 꿈을 꾸기엔 미래에 대한 욕망이 너무 약했고 꿈 없이 살 만큼 삶에 대한 욕망이 강하지도 않았다. 4년이 지난 그날에도 나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 운동장을 나선 이후의 4년은 내게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었던 셈이다. 어쩌면 내 삶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었을지도 몰랐다. 더 충격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내 앞에 수십 년이나 남아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다시 아버지의 기념비적인 배낭을 꺼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짐을 싸게 만들었다. 세상 어딘가에 고시원 밖의 삶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나로 존재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한 발짝 떨어져 세상을 바라보면 그 삶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날 새벽, 미련 없이 고시원을 떠났다. 여기저기 떠돌다 돈이 떨어지면 마을로 들어갔다. 사지 멀쩡한 청년인지라 막일거리 정도는 늘 구할 수 있었다. 돼지 목장 축사 청소부터 살인사건이 난 집안 청소까지. 한동안 버틸 돈이 모이면 다시 떠났다. 지붕이 있으면 어디서나 잤다. 비닐하우스, 폐가, 들판 거푸집, 산막, 터미널이나 병원 대기석 등등. 일회용 음식이나 통조림으로 허기를 채웠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다. 어디에도 내가 찾는 것은 없었다. 지난 5개월은 온전히 나 자신과 살았던 시간이었다. 그마저 끝낼 때가 온 모양이었다.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은 죽음이 아니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나는 지쳤고 피곤했다. 삶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이렇게 떠돌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사라졌다. 어둠의 바닥에 잠든 채 살았으나 존재하지 않았던 내 삶을 끝내도 좋을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돌려 모로 누웠다. 언제부턴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선으로 들이친 빗방울이 이마를 때렸다. 정자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쿵쿵쿵 귀를 쳤다. 빗줄기가 아니라 통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통나무에 얻어맞은 지붕이 내 몸을 덮치며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자동으로 상상됐다. 정자는 고스란히 관이 될 터였다. 가성비로 봐선 그리 나쁘지 않은 관이었다. 다시 몸을 돌리고 반듯하게 누웠다. 난데없이 양친의 얼굴이 나란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걸 기억할까?
나가라던 그 입에서 과연 후회하는 말이 나올까? 질문이 하도 구질구질해서 몸서리가 났다. 나는 침낭 지퍼를 머리끝까지 올리고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1cm 정도 멀어진 것 같았다. 눈꺼풀 속에서 형상화되지 않는 기이한 광채들이 인면 환각처럼 번뜩거렸다. 머릿속에선 꿈인지 기억인지 망상인지 모를 것들이 기승전결 없이 뒤엉켰다. 시간이 감각 없이 흘러갔다. 징검다리를 딛듯 훌떡훌떡 건너뛴 것도 같다. 의식도 무의식도 아닌 모호한 각성 상태에서 나는 웽 하고 울리는 굉음을 들었다. 주의를 끄는 소리였다. 위태롭고 불길한 소리였다. 모차르트의 의견은 이랬다. 엔진 소리야. 어떤 미취광이가 모는 자동차 엔진 소리.